네, 월요일 아침장 오늘 출발은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해보시죠.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새로운 또 월요일이 됐는데 네. 참 궁금합니다. 그 지난주에 아주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이나 뭐 무슨 미국 예산안 통과라든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시장은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사실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엔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은 투자자분들의 그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뭐 리스크 그다음에 뭐 선호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10월 달, 11월 달 약간 하락하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졌다가 예. 지금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닥은 뭔가 친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위로 확 솟구치기도 조금 불안한 네. 그런 장세. 자, 최근 증권사들 뭐 아주 여러 가지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컨센서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오히려 지금이 살 때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당분간 투자 환경은 뭐 뚜렷한 개선될 게 뭐 있냐 네. 이런 약간 좀 경계론도 있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늘 그런 우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앞을 봤을 때 언제라도 항상 이 시장이 정말 좋아 보이고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인가라는 고민들을 항상 했지만 예. 결론은 답이 없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는 역시 그 기업 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올해 기업 이익이 좀 빠졌습니다. 내년 전망을 봐야 되는데 내년 전망치는 국내 코스피 기업 이익 이 증가율이 한 50%를 좀 넘을 걸로 예상을 예. 하고 있어요. 물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조정이 되면서 이게 바뀌긴 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저희 우리나라의 그 기업 이익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이익이 어쨌든 올해보단 내년에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약간 좀 통계 착시를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반도체나 한국전력 빼놓고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진다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랑 한국전력의 이익을 빼놓고 보면 그래도 한 19% 정도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방향성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 근거는 10월 달에 발표된 수출이 예.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그렇죠. 돌았습니다. 예. 근데 이 수출율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수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발표되는 교역과 관련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코스피 기업 이익이 플러스로 돌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뭐 거의 전 세계로 나가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바로미터.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까요? 예, 일단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1.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를 봤을 땐 2.2% 정도 지금 경제기관에서 전망하는 데이터가 그렇고요. 기업 이익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비 내년에 증가한다. 그러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의 펀더멘털이 올라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리를 차치하고 일단 증시 환경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수가 이제 증시가 뚜렷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늦습니다. 예. 그렇지만 올해 굉장히 상당 부분 저희가 체감하기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게 보는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그다음에 예. 네. 어쨌든 2%대의 GDP 성장률을 저희가 기록을 한다고 해도 이 구조적인 한국의 어떤 저성장 아젠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망한 성장, 장기 성장할 수 있는 테마나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이런 쪽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좀 탁 터놓고 얘기하면은 반도체 올해 내내 좋아진다고 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내년엔 진짜 좋아집니까? 네, 진짜 좋아질 것 같고요. 올해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적은 최악을 지나서 조금씩 적자폭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반도체가 이 시황 산업이고 시클리컬한 산업의 특성상 주가가 항상 선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막상 내년에 돼서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믿을 것 같아요. 진짜 반도체가 도는구나라고. 예. 근데 뭐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일 정도 되면 이미 지나갔더라. 맞습니다. 이게 문제죠. 또 반대로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언제쯤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일단 그런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일단 금리 부분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수 그렇죠. 수급인데 예.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사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런 분들은 확인하고 가셔도 빨리만 대응하시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 뭐 5개월 사고 5개월을 팔아가지고 10월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어떤 그 외국인들이 매수로 더 전환했다라는 신호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가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게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올해보다 약간 하향되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미국만 좋았습니다. 미국만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미국에 투자하지 굳이 뭐 한국까지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년 되면 이게 약간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시점도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섹터가 힘을 내야만 이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2차 전지주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숏 커버링 기대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더 눈에 띄는 이런 현상인데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커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요도 아마 끊이지 않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하고 매력적인 섹터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올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했어요. 뭐 적게는 뭐 200~300%부터 많이 오른 건 뭐 700~800%, 뭐 1000% 가까이 오른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선반영을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강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2차 전지주를 매도한 것은 아마 신규로는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마저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의 2차 전지 기업과 2차 전지 소재주를 안 좋게 봐서 매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다.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을 아예 버릴 건 아니고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각자 공부를 하셔서 생각한 레벨이 오시면 그때 아마 외국인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그냥 뭐 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그 미국 제조업 부진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지수 보니까 이게 좀 기대치가 마이너스로 지금 나와요. 미래 기대치가.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주가를 떠받치고 왔다 했는데 이 말도 조금 약간 괜찮은가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관성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만 계속 좋았기 때문에 미국만 기댈 수 있다. 미국만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의 빠른 속도의 강한 긴축이 나오면 실물 경기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텐데, 후행에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너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아하면서도 역시 미국이라 다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시차를 두고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어떤 금융위기나 신용의 어떤 뭐 크레딧 위기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런 크레딧 리스크의 발생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까지는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를 봤을 때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완만하게 하강하는 형태로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연착륙을 전제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아주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로 꼽히죠. 제레미 시글 와튼 스쿨 교수가 내년 3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다음에 UBS는 뭐 내년 연말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2.5에서 2.7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뭐 저는 제가 무슨 통화정책 담당자도 아니고 금리 전문가도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만약에 내년 연말 기준으로 2.5%까지 금리가 빠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방향이겠죠. 경기가 급냉할 거다 아니면 경기가 심각하게 펀더멘탈리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이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증시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공포를 줄 수 있는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니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가뜩이나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 리스크가 조금씩 더 커지는 미국 대선까지 그런 양상이 될 텐데 예산안 셧다운 우려 뭐 지금 당장 봉합을 했지만 내년 2월에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결국 채권 금리도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연례 행사처럼 항상 반복되는 이 정치권의 헤게모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이벤트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좀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연례 행사처럼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닐 거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내성을 가지신 것 같고요. 금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기준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염두를 두고 채권 시장은 자율주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이 미국이 워낙 재정 적자로 굴러가는 나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또 그 빚을 내서 또 지원해야 돼요. 그만큼 국채 물량이 늘어나서 채권 금리를 밀어올릴 요인. 뭐 이런 변수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지만 통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이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가 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는 좀 그런 유인이 좀 많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한국이나 아시아나 여타 국가들의 그 경기가 상대적으로는 미국보다는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펀더멘탈리 GDP 성장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뒤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어떤 국채 발행에 의한 수급의 논리보다는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한 금리의 패스대로 아마 미국 국채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국에 금리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은 뭐 종전 연고점이었죠. 그 1,363원 갈아치우고 다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위안화나 엔화는 달러 대비 오히려 좀 약세 양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환율 전망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을 거의 지금 안 한 상황이어서 계속 엔화 약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엔화를 계속 약세로 끌고 가는 게 그동안 거의 20년 넘게 디플레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지금 안 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경기를 반영한 이 위안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달러화와 그다음에 원화를 결정짓는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쨌든 달러 바스켓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로와 엔인데 일본도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약세로 갈 만한 정책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유로존도 이제 기저 효과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가 거기에 연동돼서 그동안 안 좋았지만 원화도 이제는 조금 내년을 봤을 때는
1,300원 초반이나 1,200원 후반대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화 환율이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나오는 그런 요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출이 플러스가 돌았고요. 11월 달도 저희가 이제 10일 기준으로 보면 11월 10일까지 수출이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1월 달도 월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플러스로 돌 확률이 높다. 2개월 연속 플러스로 돌면 확실히 올해 기저가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출이 완연하게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한국 시장의 어떤 경기나 수출 지표가 돌았기 때문에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산이 되면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1,350원 이상으로 1,400원을 다시 트라이하는 그림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아마 중장기 투자하는 롱머니들의 유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잘 아는 지인 얘기가 일본의 올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년 동안 오른 것 같다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올해는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니까 엔저를 또 계속 가져가기도 쉽지 네.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상황 내년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면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구성하는 가장 큰 산업이 뭐니 해도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일 텐데요. 성장성까지 감안했을 때는 일단 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기업 이익에서 코스피 기업 이익을 내년도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큰 섹터도 사실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업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성장 올해만큼의 이익 증가율을 보일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주에서는 저희는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1%대 성장이나 2%대 성장이나 저희의 잠재 성장률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 아니면 새로운 진주 찾기 이런 과정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헬스케어랄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올해 핫했던 분야가 글로벌하게 AI 아니겠습니까?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AI 시장 큰 폭으로 성장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쪽 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1월경에 오픈 AI가 그 챗GPT를 발표했을 때 저는 약간 개인적인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 알파고, 딥마인드의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랑 그 대국을 했었을 때 받았던 충격보다 저는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AI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투자자분들이 야 AI 좋은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AI라는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매수이 일어나고 저희 실생활에 침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AI와 관련한 주식들이 약간 랠리를 했었고 지금 물론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요. 그렇지만 완전히 저희는 이 초기 산업에서도 완전 초기에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저희 실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생성형 AI 산업이 확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AI 테마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초입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AI 반도체 HBM 이것이 또 화두가 됐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아주 시장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MS까지 자체 AI 칩을 발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이 AI 격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랄지 아니면 MS도 이제 자체 개발한 어떤 NPU를 활용을 했을 때 이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구동하진 못합니다. 이런 고성능 칩들이 구동을 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병목이 걸려서 이 연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그 성능에 비해서는. 이런 HBM을 고대역 폭 메모리를 같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지금 수요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GPU가 엔비디아가 잘 나갈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도 똑같이 잘 나가게 되고 연관돼 있는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AI에 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이네요. 일본식 소부장 기업. 예. 자, 뭐 이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아마 이럴 것 같은데 현대자산운용이 내일부터 AI ETF를 출시한다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 그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ETF인데요. 액티브한 팀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ETF랑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대기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중소형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의 그 대표 공모펀드가 현대 강소기업 펀드인데요. 중소형주 펀드 중에 장기 성과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 강소기업 펀드의 DNA를 살려서 ETF도 저희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ETF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TF에 AI 강소기업 어떤 종목들이 들어갑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뭐 PSK 홀딩스랄지 아니면 뭐 이수페타시스랄지 그다음에 의료 쪽에 루닛이랄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까지 합해서 총 한 27종목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종목이요. 그 종목 얘기하실 때는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네. 뭐 너무 대놓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예. 자, 2차 전지주들은 뭐 테슬라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뭐 네. 리튬 가격 물론 영향을 받는데요. AI 섹터는 어떤 부분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AI 산업 자체가 완전 초기 개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 기업의 매출이 뭐 얼마 안 되잖아 아니면 이익이 안 나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이었죠. 카카오 전신 예. 다음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들의 밸류에이션 지표나 가치 평가를 방문자 수나 아니면 뭐 가입자 수,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 이런 것들로 측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익이 너무 안 나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소재주라고 하는 것들도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없었고 공장도 없었죠. 증설 계획만 발표를 하고. 그렇지만 시간을 두면서 그런 것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고 이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장기 성장 산업의 초기 국면에서는 매출 증가율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챗GPT, 오픈 AI도 올해 처음으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는 첫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글로벌리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그 회사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 아니면 뭐 수주 계약 공시 이런 것들로 좀 지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내년 증시 전망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또 뭐 좀 전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자산운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내년도 증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GDP 성장률의 방향성, 코스피 기업이익의 방향성,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어떤 강도의 약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익 측면에서도 이제는 조금 볼만한 때가 됐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는 증시가 저희는 올해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금리 인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기업 이익도 반도체 기업들 이익이 훼손되면서 분명히 빠질 것 같았고 했는데 생각보단 잘 버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와인드 되면서 내년에는 펀더멘탈리 봐도 이제는 주식 시장에서 좀 뭔가 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신규로 진입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이 플러스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저희는 가장 좋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AI ETF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좀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씀대로 좀 잘 갔으면 합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